네, 안녕하세요. 샤론 로즈 마스터 홍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입춘인 날 올해 정말 보기 드물었던 눈을 보고 입춘 대길이라고 그러죠? 큰 기란 일들이 많은 입춘의 날이 이제 시작으로 경사스러운 일이 점점 많아진다는 일이 이제 오늘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렇게 화생방 훈련을 하는 듯한 모습으로 앉아 계시는 불편함도 있으시지만 거꾸로 마음 놓고 주무실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이 됐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시간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나요? 손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내려주세요. 간단하게 강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89년도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S전자에서 대학 졸업 전에 4학년에 이제 사전에 특채로 채용이 돼서 거기서 삼성에서 근무를 S라고 해놓고 또 삼성이라고 나왔네요. 이게 습관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외국계 반도체 회사에서 좀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또 그 산호세에서 IT 관련된 제품을 가지고 아시아 지역에서 이렇게 사업도 해보고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이 애터미 사업을 전달받고 직장생활 한 27년 정도 사회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애터미를 전달받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아이들 키우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항상 뭐가 걱정이었을까요? 노후가 걱정이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동안 먹고 사는 건 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살아보니까 연봉 월 700에서 800 사이로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연봉 한 1억 정도 개념이거든요. 그 이하로 받아서는 노후가 해결이 전혀 안 되는 구조더라고요. 우리 사회 자체가. 그래서 늘 고민하고 있는 차에 이제 어떤 새로운 정보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솔직히 다단계라는 부분 때문에 좀 이렇게 거부감이 있었죠. 근데 내용을 다 들어보니까 이거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서 가입만 해놓은 상태로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딱 잘한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냐면 주기적으로 와서 계속 내용을 들었는데 이 안에 계시던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처음에 제가 왔을 때 그 당시에 팀장 정도 되셨던 분들이 국장이 되시고 본부장이 되시면 성장하는 모습을 제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이론뿐만이 아니고 정말 가능한 일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본사가 주관하는 세미나에 나가보면서 이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바보처럼 시간 길게 알아보지 마시고 딱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정해놓고 알아보세요. 물론 이제 저는 직장이라는 굴레 안에 있었고 거의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 10시, 11시 때까지 늘 이렇게 쳇바퀴 돌아가시 살다 보니까 그게 쉽진 않았지만 현재 갖고 있는 시간을 투자하셔서 짧은 시간 안에 애터미라는 회사를 빠른 시간에 알아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애터미 사업 설명은 한마디로 이제 제가 늘 정의하는 말인데요. 소비자 플랫폼을 통한 최저가 소비를 하는 소비자 협동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동네에 가면 소비자 협동조합 뭐가 있어요? 네? 신협, 농협 이런 거 있죠. 그건 이제 생협이죠. 생협. 생협 같은 그다음에 무슨 자연드림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것이 우리가 보통 생협 가면은 회원 가입부터 하죠. 그리고 회원들이 가서 사면 회원이 아닌 사람보다 싸게 사죠. 포인트를 누적받아서 나중에 쿠폰으로 해서 좀 할인받기도 하고 결국 소비자 협동조합이라는 건데 애터미는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죠. 최저가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회사 설명에 앞서서 왜 애터미라는 이런 새로운 대안들이 필요하고 왜 애터미가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올해 2020년에 출생아 작년에 몇 명 태어났는지 아시는 분? 2019년에 우리나라에 몇 명의 아이가 태어났는지 아세요? 30만 명이 살짝 넘었어요. 30만 명이 살짝 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 대한민국 최초로 20만 명대의 신생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이때 태어났거든요.
한 해에 108만 명이 태어났어요. 1년에 108만 명이 태어났고 1988년도에 63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작년에 2018년에 33만 명, 작년에 30만 명 살짝 넘었고 올해는 7, 8만 명 정도로 줄어들 거예요. 이게 결국 의미하는 게 뭘까요? 지금은 이제 수축 사회가 됐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수요가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저희들을 키우실 때는 그냥 조그만 그 장사든 아니면 뭐 농사든 한 가지 일을 통해서 다 부양이 가능한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시장 자체가 완전히 수축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수축 사회 속에서는 한 가지 일이 영원한 대안이 될 수 없는 사회가 됐다라는 겁니다. 왜? 시장이 너무 줄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런 사회에 대비가 돼 있을까? 만약 자녀분이 20대라고 하면 앞으로 2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더 줄어들겠죠? 네, 그때 되면 진짜 사회에 나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시기가 됩니다. 실제 지금 현재 2020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돌아가시는 분이 태어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시대에 평생을 살게 됩니다. 2035년에 48만 명이 돌아가시고 33만 명이 태어나요. 63만 명에서 27만 명. 어떻게 돼요? 완전히 역전되죠.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2026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초고령 사회라 하는 게 뭔지 아시죠?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거죠. 5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 사회의 탄력성이 어떨까요? 탄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 생산 인구가 그만큼 줄어들고 정부로부터 복지 혜택을 받는 그런 그 노년층이 늘어나면서 사회는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을 하는 또 그 우리 이제 그 근로자들은 대부분의 월급이 어디로 나가요? 복지기금으로 월급에서 세금처럼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의료보험 장난 아니지 않나요? 앞으로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면 고령화는 지금 어느 나라나 겪게 되는 문제입니다.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들을 빼놓고는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프랑스가 154년 걸렸어요. 고령화를 갈 때. 고령화에서 초고령까지 기간이. 일본은 35년. 우리나라 몇 년이요? 26년 만에 고령화에서 초고령 사회를 뚫은 거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우리는 빠르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뭘 의미할까요? 우리한테 준비할 기간이 없었다. 이거는 국민도 준비할 시간이 없었고 정부도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베이비 부머라고 세대 아시죠? 나 베이비 부머다 하시는 분, 1955년도에서 63년도생 손들어 보십시오. 이분들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14% 714만 명인데요. 55년생이 올해부터 65세가 되는 해예요. 빠른 속도로 이 714만 명이 합류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 인구 65세 이상이 700만 명에서 800만 명 사이예요. 앞으로 노인 인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늘지 예상되시죠? 앞으로 그만큼 우리들의 소득에서 복지 비용으로 세금처럼 빠져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거다를 예상합니다. 그래서 OECD 주요국 총 부양비를 전망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생산 근로인구 100명이 36.7명을 담당하고 있어요. 부양비 차원에서. 부양비라는 거는 우리 지금 노인연금 그런 거 아시죠? 정부에서 이렇게 보조하는 그런 거부터 의료비 이런 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965년이 되면 100명에서 몇 명을 먹여 살려야 돼요? 117명을 먹여 살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부양비 증가폭이 가장 빠른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앞으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근로자가 부를 만든다?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올해 55년생한테 드는 복지비가 6조 원 예상해요. 55년생 한 해만. 65세가 되면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는 뭐냐? 복지 쓰나미가 불어닥친다. 인구의 대다수가 노년층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각 가정이 소득의 대부분이 그런 복지비로 지출이 되면서 재정위기를 겪게 될 것 같다. 왜? 지금 2016년에 한 가구당 노인 1인당 건강보험 상액력이 381만 원인데 2028년 앞으로 8년 뒤에 2배로 늘어나요. 8년 뒤에. 그러면 지금 30만 원 내는 의료 건강보험료 얼마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60만 원 내야 돼요. 2018년에 전체 건강보험 지출료가 77조인데 2030년이 되면 142조로 늘어난다. 이걸 다 누가 부담해야 된다? 내 자녀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성연령별 기대 여명을 보면 1970년도에는 70세가 남자들은 8.2년만 더 살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2배로 늘었죠? 14.8년. 기대 여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와 둘 중에 누가 더 홀로 남을까? 홀로 남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누가 홀로 남을까? 결국은 여자분들이 더 지금 기본적으로 수명이 길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더 늦게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통 결혼할 때 여자들보다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정희 국장 같은 경우는 저랑 6살 차이인데, 그러면 수명이 5년만 여자가 더 길어도 10년 이상을 제가 먼저 가고 난 아까 이런 살벌한 사회에서 혼자 살아남아야 돼요. 근데 만약 아무 수단이 없다면, 아무 대안이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이게 일본의 현상입니다. 돌아가시는 노인분들이 너무 많으셔. 뭐에 비해서? 장례 시설에 비해서. 그래서 사망이 느는데 화장터가 안 늘다 보니까 화장을 하는데 수개월을 기다려요. 지금 한국이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지금처럼 3일장을 지내는 집은 집안에 빽이 있는 집이나 가능하다. 왜? 우리나라 지금 전국 요양원 병상수가 30만 개거든요. 2018년 기준입니다. 근데 화장 능력은 32만이에요. 그러니까 30만 정도가 돌아가시는 걸로 우리나라의 모든 병원, 요양병원이라든가 장례시설이 세팅이 돼 있는데, 아까 2065년에 몇 명 돌아가신다고 돼 있었죠? 70만 명 정도 돌아가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순서 기다리느라고 4일장, 5일장, 심지어는 다른 지방으로 원정 화장,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 그냥 자연스러운 사회가 한국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화장시설 늘릴 수 있냐? 없다 이거죠. 왜? 지금 태어난 애들이 30만 명도 안 태어나는데? 앞으로 점점 늘어나는데? 그죠? 네, 이게 이제 사회 문제화가 됩니다. 이 격차 때문에. 네. 그래서 앞으로는 스몰 웨딩이 아니고 스몰 장례식이 대세가 된다. 왜? 장시간 있어야 되는데 서울대학병원 영안실 빌려놓고 거기 장시간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은 이게 대세예요. 평균 장례 비용이 2천만 원인데 이름도 기가 막히게 줬어요. 호텔 이름이 라스텔이에요. 라스텔. 마지막 호텔. 돌아가시면 시신을 그 방 안에 모시고 그냥 안치를 해놔요. 왜? 며칠 만에 장례를 할지 끝낼지 몰라. 화장 일정 잡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시신을 안치해 놓고 여기서 조문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화장 비용이 10분의 1이야. 장례 비용이. 앞으로 한국도 이 방향으로 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 책이 나왔을 때 엄청난 그 사회적으로 혼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게 이제 NHK가 다큐멘터리로 방송한 겁니다. 노후 파산, 일본의 노인 파산이죠. 노후 파산이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 방송을 했는데 너무나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이게 책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큰 주제는 뭐냐? 장수는 공짜가 아니다. 일본의 독거노인이 600만 명이랍니다. 독거노인이 뭐죠? 혼자 사는 노인이 600만 명인데 그 중에 300만 명이 파산이래요. 근데 이 NHK 방송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그 사람들 다 연금 수혜자들이에요. 젊었을 때부터 연금을 다 준비했던 사람들이고 평생 일을 했던 분들이고 단 한 번도 자기가 노인이 돼서 파산할 거를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300만 명이. 근데 왜 파산의 길을 걷게 되느냐? 한 번만 아파서 중병이 걸려서 병원에 들어가도
가족 중에 누군가 사고가 나도 한 번에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파산으로 너무 쉽게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그 과정들을 다큐멘터리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응이 이제 좋았기 때문에 다음에 나온 게 가족 파산이죠. 이 노후 파산이 노후 파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독거노인이다 보니까 아프면 누가 간호를 해야 돼요. 근데 살아있는 건 이제 자식 하나밖에 없어요. 왜? 간병인을 쓸 수도 없어. 그러니까 자식이 직장을 그만두고 와서 간병을 하다 돌아가시는데 돌아갈 자리가 안정적인 직장일까요? 불안정한 직장일까요? 예, 그러니까 고용이 안정적이지 않은 직장으로 돌아가면서 온 가족이 다 같이 파산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슬픈 얘기가 있어요. 노인이 이제 통장에 돈이 1,000만 원이 있다는 이유로 그 정부 보조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하소연을 해요. 정부 지원금 좀 받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공무원 왈 당신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어서 지원할 수가 없다. 이 1,000만 원 왜 갖고 있는 거냐. 내 장례비다. 내 자식이 돈이 없는데 못 써.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 똑같은 입장이 된다면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 장례비를 써야 될까요? 네, 그 내용이 NHK에서 다큐멘터리로 나와서 저 2권의 책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여기서 무서운 사실은 뭐냐면요. 일본의 노인들은 한국 노인들보다 훨씬 더 부유합니다. 전 세계에서 개인 노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자산 비중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에요. 한국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입니다. 왠지 아세요? 일본은 실물 자산 비중이 금융 자산 비중과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한국은 실물 자산과 금융 자산이 거의 극과 극이에요. 있는 거랑은 딸랑 집 한 채가 거의 다라고요. 이 상태에서 노인에 들어가고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면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집 팔아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만약 간절함이 부족해서 이 사업 하시는 게 속도가 안 난다면 이 책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정말 두려움이 엄습해 와요. 두려움이. 한국이 훨씬 어렵다. 예. 한국은 노인 상대 빈곤율이 국제적으로 OECD 최고죠. 노인 2명 중에 1명이 빈곤합니다. 48.8명. 끼니를 걱정하죠. 예. 자살률도 OECD 1위예요. 예. 한국과 리투아니라고 하는 이름도 못 들어본 나라랑 자살률이 똑같습니다. 한국 노인들이 자살하는 이유 25% 이상이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지금 중위 연령이 이미 2015년에 40세가 됐고 2020년에 우리나라 국민의 딱 절반 나이, 중간 나이가 42세입니다. 앞으로 20년만 지나면 우리나라 국민의 중간 나이가 52세가 돼요. 52세가 중간 나이인 나라에서 무슨 비전을 보고서 어떤 개인들이 사업을 할 수 있고 어떤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을 창출할 수 있을까요? 네.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심각하게.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린 건 너무나들 지금 사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현실에 만족하면서 이거 말고 뭐 이 세상에 특별한 일 있어? 지금 내일에 충실한 게 다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여기다 우리한테 더 무서운 현실들 많이 다가오고 있죠. 그죠? 4차 산업혁명이니 인공지능이니 더 빠른 속도로 어려움들이 가속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아까 이 앞에 부분에 펼쳐질 그런 미래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이 친구가 누구냐면 자포스라는 신발 브랜드의 대표이사고요. 자포스는 아마존이 소유한 신발 회사입니다. 이 자포스가 너무 경영을 잘하고 신발이 좋으니까 아마존에서 그냥 인수해버린 거예요. 1조 3천억인가를 주고. 이 젊은 친구가 자기 회사를 그 금액에 파는 거예요. 근데 이 자포스는 홀라크라시라는 경영체제를 의사결정을 갖고 있어요. 모든 의사결정을 직원 스스로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그 미국 내에서 굉장히 이 회사가 유명해지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애터미의 경영 방식하고 비슷합니다. 애터미가 지금 입사할 때 자기 직함을 스스로 만든다고 그러죠. 입사할 때 신입사원한테 네 명함에 직함을 뭘로 넣어줄까라고 물어보면 내가 부장을 원하면 그냥 부장을 파주는 거예요. 스스로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포스가 이 토니 셰이가 추진한 일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라스베가스 아시죠? 예, 도박의 도시죠. 라스베가스도 보면은 이제 구시가지가 있고요. 굉장히 슬럼화돼 있어요. 가보면. 근데 그 구시가지 일부 구획을 사가지고 본사 4억을 올립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본사 4억을 올릴 때 어떻게 올려요? 땅을 사면 싹 갈아 엎어버리죠? 우리가 보통 시내 중심가에 본사 4억 올린다 그러면 싹 사서 싹 갈아 엎어버리잖아요. 임차인 다 내쫓고.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안 했어요. 이게 미국에서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킨 프로젝트입니다. 여기다가 그 프로젝트 안에 본사 4억 건물 질 가운데 자리만 비워놓고 나머지는 그대로 놔뒀어요. 그래서 본사 4억을 출입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그 통로를 만들어서 자동스럽게 유동인구가 발생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발생된 유동인구가 발생되는 그 통로에다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병원을 집어넣고 학교를 설립하고 하면서 그 새로운 유동인구가 발생되다 보면 유동인구가 발생되면 뭐가 발생해요? 매출이 발생하죠. 네, 정확하게 맞히셨어요. 예, 미국은 의료보험이 없으면 거의 생존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의료보험이 없이도 한 달에 일정 비용만 내면 누구나 값싸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입주시킨 거예요. 그럼 다른 지역에서도 손님이 오겠죠. 예. 회사 4억 옆에다 학교가 있어.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학교로 오겠죠. 이러면서 유동인구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슬럼화된 그 지역이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자포스의 이 토니 셰이가 한 얘기가 앞으로는 ROI의 시대가 아니고 ROC의 세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ROI는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라고 그래서 투자 대비 수익률을 따져요. 항상 투자자들이 여태까지 나온 건 모든 건 내가 얼마 투자했는데 나한테 얼마를 줄 거야? ROI를 물어봐요. 근데 앞으로는 ROC의 세대다. 뭐냐? 리턴 온 커뮤니티. 네가 만든 커뮤니티의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너한테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토니 셰이는 그걸 오프라인상에서 만든 거예요. 오프라인상에다가 유동인구가 발생되게 만들었고 유동인구가 발생되면은 자연히 그 고객과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접점이 발생하죠. 그 사이즈를 크게 만들었더니 수익을 갖다 주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ROC에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